이번 강의 영상은 학술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분야마다 학술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아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소개하는 영상이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보면은 Financial Technology, Quantitative Finance, Operations Research 요 세 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기술과 그리고 금융기술에 포함되는 그런 방법론, 기법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는 리서치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 학술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는 학술지의 논문을 투고를 하고, 최종 목표는 좋은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하는 건데, 그 게재하는 프로세스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카데믹 리서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등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되는데, 처음 연구를 할 때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크게 보면은 키워드로 금융 기술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논문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 논문을 많이 보고, 그래야지 이런 주제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요즘 이 분야에서는 연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데 비슷한 연구가 이미 예전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연구의 기여도는 아주 낮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했고 그거를 토대로 어떤 보완점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은 기여도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학술 논문을 보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토픽을 정해서 그 다음에 논문을 보기 시작할 때 항상 나는 어떤 주제로 어떤 학술적 기여도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논문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여도라고 하는 거를 학술적 기여도와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의 기여도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분석 모델이라고 하면은 실무에서는, 현업에서는 사실 분석을 했더니 투자 성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술적 기여도의 경우에는 사실 투자 성과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사용되어 오던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어떻게 확장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컨트리뷰션이 큽니다. 그러니까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대로 사용해서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론도 있고 이런 방법론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학술 연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런 학술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제로 투자하고 자산 관리를 할지를 그 적용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실무의 역할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의 기여도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적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Academic research must have strong academic contributions that present new and valuable observations through analytical development or empirical experiments that are not pertain to a specific case unless the specific case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 모델이라고 해도 최근 1년에 이 전략이 정말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실무에서는 큰 기여가 있을 수 있지만, 학술 연구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 적다라고 하면은 학술적 기여도는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큰 틀에서 토픽을 정하고 그 분야를 정한 다음에 관련된 논문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할 때 가장 좋은 툴은 구글 스칼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구글 스칼러는 기본적으로 학술 논문을 검색하는 구글 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nancial Technology라는 키워드를 넣으면은 관련된, 뭐 여기 책도 나오기는 하지만 관련된 학술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좀 세팅을 사용해서 뭐 날짜를 정하거나 등등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당연히 검색할 때 뭐 특정 저널을 본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더 세분화해서 입력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논문 검색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술지를 검색할 수가 있어서 액세스가 기본적으로 구글 스칼러는 이런 논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논문을 클릭하면은 그 학술지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 게재된 논문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논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학술지에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논문 전체를 뭐 PDF로 다운받는다거나 논문 전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BPI에 들어가면은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핀테크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논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 대회에 발표한 뭐 슬라이드 이런 것들도 검색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러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검색하면 되지만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 이런 게 구글 스칼러에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내가 분석하고 싶은 거와 비슷한 선행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요. 연구를 많이 진행했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한 연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작업하고 있던 연구는 학위 논문으로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널에는 당연히 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논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선행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파악을 해야지 내 연구의 컨트리뷰션을 제대로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의 서론 부분에는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무엇이다 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선언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는 단계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논문을 찾아볼 때, 그리고 맨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제 그냥 퍼스널 팁은 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해서 논문들을 보기 시작할 때, 사이테이션이 많은,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용이 많이 된 논문 또는 학술지는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가장 큰 논문들이 거기에 게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들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그 키 페이퍼들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러에 들어가면은 특정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스칼러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꽤 쉽게 다른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행 연구 중에서 아주 연관이 깊은 연구들은 자세하게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보통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주제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논문을 너무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은 한 2, 30편 논문을 보는데 당연히 몇 달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페이퍼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서 뭐 초록이나 인트로덕션 또는 컨클루전을 보고 이거는 뭐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론과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나 LLM들이 논문 요약하는 거는 정말 잘해주기 때문에 LLM을 사용해서 논문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할 때 뭐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갖고 큰 주제부터 더 구체화해서 논문 그 연구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도 좋지만 내가 특정 방법론에 관심이 있고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메서드와 모델을 키워드로 사용해서 연구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참고 문헌들을 선행 연구들을 볼 때 국내보다는 국제 학술지에 포함된 게재된 논문들을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다른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나중에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뭐 포맷 등등을 참고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제를 정할 때는 국제 학술지에 나온 저널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지가 아니라 프리프린트에 나오는 논문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하면은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피어 리뷰가 된 저널에 있는 논문들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진행할지까지 파악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주제에 따라서 뭐 어떤 단계로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그 내용은 넣지는 않았고, 다만 연구를 진행할 때 항상 오브젝티브와 컨트리뷰션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는지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바뀔 때마다 내 최종 목표와 이 연구의 기여도 등등을 항상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면은 나중에 논문을 실제 라이팅 작업을 할 때도 더 효과적으로 이 논문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논문 투고 리뷰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다라고 하면은 투고를 해서 바로 논문이 게재되는 게 아니라 보통 피어 리뷰를 진행하게 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몇 번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한 1년 뒤에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거를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1년 뒤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잘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뭐 항상 요즘 이거를 사용해 라는 거를 지금은 알고 있지만 1년 뒤에 가면은 그것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해 놓고 기록해 두고, 항상 1년 뒤에 이 분석을 내가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그게 확실하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선행 연구에서 무엇을 썼는지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금융시장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 데이터의 경우에는 학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다른 연구진들이 선행 연구에서 썼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리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액세스만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만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실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전처리만 또 꽤 오랜 기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 퍼스널 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잘 기록해 두고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다운받은 데이터도 다 잘 기록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그거를 내가 좀 전처리를 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뭐 조합을 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 구분해서 저장해 두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이제 취합해 갖고 하나의 뭐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먼저 만들어서 데이터에 일단 오류가 없다라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증 분석을 할 때는 내가 분석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법론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좋은 거는 선행 연구에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는지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고, 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선행 연구에서 쓴 방법론을 뭐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행 연구에서 이 방법론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론은 뭐 어떤 단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나온 기법이나 방법론은 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벤치마크로 두고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선행 연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참고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는 제가 뭐 연구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가이드라인을 아주 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를 이제 다 진행을 해서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타겟 저널을 먼저 정해놓고 논문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널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학술지에 쓸 건지, 국내 학술지에 쓸 건지, 국제학술지라고 하면은 어떤 저널에 쓸 건지, 그 저널마다 게재되는 논문들 보면은 논문들의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 어떤 저널은 뭐 실증 분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저널은 이론적인 거, 수학적인 수식이 아주 많이 포함된 저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저널을 잘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저널은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다양한 저널에 이미 논문을 내본 경험이 있으면은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선행 연구에서 어디에 어떤 저널에 게재했는지를 보면은 참고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슷한 주제로 이미 그 저널에 논문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확장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연구는 그 저널을 참고하고 뭐 그 저널에 투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널에 들어가면은 그 저널에 관련 토픽들 이런 소개들이 다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널마다 뭐 페이지 리밋이 있다거나 워드 리밋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리뷰 프로세스가 꽤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까지 참고를 해서 저널을 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맨 처음 투고할 때는 억셉 되면은 그 저널에 뭐 포맷을 맞춰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저널들은 맨 처음 투고할 때는 포맷까지 그 저널 포맷에 맞춰야 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투고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다만 어떤 제약들만 있는 경우, 뭐 페이지 리밋 이런 제약들만 있는 경우에 그것만 다 만족을 해서 투고를 하면 됩니다. 요 Annals of Operation Research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manuscript submission instruction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모든 저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이런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고, 다른 저널의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less than 2,500 words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서 투고를 해야 되고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submission fee가 이제 $20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submission fee는 게재됐을 때가 아니라 논문을 투고할 때 $200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submission fee가 있으면은 이제 보완을 해서 리뷰를 해서 서브밋 할 때는 그때는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는데 맨 처음에 한 번 보통 내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게재가 되면은 또 게재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submission fee는 투고할 때 내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submission fee를 내고 논문이 최종적으로 억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됩니다. 어떤 저널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 템플릿을 주고 투고할 때 이 템플릿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투고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다시 이메일이 와서 뭐 포맷을 맞췄지 않기 때문에 포맷을 맞춰서 다시 투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할 때 기본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분야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론 포커스인지 임피리컬 포커스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작성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페이지에 이제 논문 초록 앱스트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은 내가 연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컨트리뷰션까지 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인트로덕션에 적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떤 방법론을 사용한다 또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한다 라는 거를 그 다음에 적고, 뭐 여기에 이론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증 분석을 진행했을 때는 뭐 실증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결과를 해석하는 게 좀 기여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해석하는 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과 레퍼런스 리스트 다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어펜디스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리서치 페이퍼는 한 20에서 50페이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표랑 그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레터 형식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미만으로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논문 쓸 때 특히 이 인트로덕션과 리터레처 리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내가 연구를 진행한 게 왜 중요한지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이 선행 연구에 대한 파악과 문제점 또는 보완점을 내가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선행 연구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최종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거는 내가 이런 분석을 추가하면은 더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논문을 읽는 분뿐만 아니라 이 논문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이 인트로덕션과 리터레처 리뷰에서부터 이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다,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하면은 당연히 뒷부분의 그 논문의 뒷부분에 설명되는 컨트리뷰션도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부분을 정말 잘 작성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리터레처 리뷰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긴 제가 논문 두 개를 예시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오른쪽은 꽤 프랙티컬한 저널에 실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데믹 저널보다는 훨씬 더 프랙티셔너의 느낌이 강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논문을 보면은 인트로덕션을 그냥 한 페이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짧게 작성을 한 건데, 왼쪽에는 탑 파이낸스 저널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 여기는 보면은 인트로덕션을 4페이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했고 논문 전체도 더 길기는 하지만, 보면은 선행 연구들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앞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레퍼런스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논문을 처음 작성하면은 내가 참고한 문헌들을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로 넣게 되는데, 정말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라고 해서 뒤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한 거를 적는 거는 맞지만 논문 본문에 모든 이 레퍼런스가 다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해서 논문들을 쫙 적어 놓는 요 리스트에 포함된 논문들은 다 하나씩 이렇게 본문에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참고를 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학술 연구, 보고서 아니면은 학술 대회 발표 이런 것들만 언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리스트는 무조건 본문에 다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를 적는 포맷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널마다 어떤 포맷을 쓰는지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 투고할 때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포맷 하나만 정해가지고 통일시켜서 제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러에 들어가서 어떤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이 논문을 내가 인용을 했다, 그래서 레퍼런스 리스트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인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용이라는 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 요 창에 여러 포맷으로 레퍼런스 사이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리스트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서 적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뭐 GPT 같은 LLM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구글 스칼라에서 여러 개 가져온 거를 가지고 APA 포맷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포맷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보통 논문에 적을 때는 이 DOI를 안 적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APA 포맷을 DOI 없이 적어달라라고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다시 작성을 잘 해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각 워드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요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완벽한 건 아닌데 대충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챗GPT 같은 LLM을 써서 꽤 쉽게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스칼러를 사용할 때 근데 이렇게 논문을 검색을 했는데 보니까는 요거는 학술지가 아닌데 여기 보면은 15개의 버전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여기 나오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면은 학술지에 게재된 버전이 검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은 요거는 학술지가 아니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은 요거는 학술지인 것처럼 나와서 이거를 인용을 클릭한 다음에 학술지에 나온 그 정보를 가지고 레퍼런스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학술지 같지도 않고 뭐 책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인용하는지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미 인용한 다른 학술지에서 요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를 인용한 것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논문들을 하나만 찾아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레퍼런스 리스트를 적었는지, 레퍼런스 리스트에 적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피겨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큰 제약 없이 사용하면 되고요. 테이블하고 피겨를 뭐 다른 파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워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워드 안에다가 그냥 다 넣어서 같이 제출하면 파일 하나로 제출하면 되고요. 풋노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사용하면 되고 어펜딕스도 사용에 대한 제약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펜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수식이 들어가는데 수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근데 뭐 증명이 아주 중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펜딕스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본문에 넣고 추가 분석들은 뭐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펜딕스에 따로 넣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 어펜딕스에만 그런 추가 결과들을 분석 결과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 작성할 때 또 정해야 되는 거는 저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보통 교신 저자라고 하면은 그 학술 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교신 저자라고 하고 논문이 게재된 다음에도 그 논문 관련된 뭐 질의응답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항상 교신 저자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널에 교신 저자가 누구인지 표기가 되어 있고 적어도 교신 저자의 이메일 주소는 같이 포함이 됩니다. 분야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자 순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알파벳 순서로 적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제 분야에서는 보통 제 1저자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한 연구자가 1저자로 들어가게 되고 교신 저자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저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학위 논문을 가지고 학술지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이 1저자를 하게 되고 지도 교수가 교신 저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논문을 이제 다 써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널을 이미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저널에 당연히 투고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언급했던 저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널을 정해서 투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고를 하는 거는 저널마다 이렇게 온라인 서미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submit your manuscript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submit article 이렇게 있는데 파일들 다 준비했으면은 그거를 온라인 시스템에 이렇게 서밋을 하면 됩니다. 서밋하는 경우에 이건 저널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커버 레터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리뷰어들을 레커멘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같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연구자 중에 내 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자를 이렇게 넣게 되고 일반적으로 저널들은 블라인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제출한 논문을 누가 평가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더블 블라인드 리뷰를 진행하는 논문도 있는데 이거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누가 이 논문을 썼는지 모르도록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제출하는 파일에 연구자가 누군지 명시를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표현, 우리의 선행 연구에서는 라는 식의 표현 같은 것들은 다 없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리뷰와 리비전 프로세스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맨 처음에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를 하면은 에디터가 이게 리뷰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한테 리뷰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리뷰어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한 결과를 에디터한테 전달을 하면은 에디터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또는 기여도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리젝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보완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리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몇 번 이제 거칠 수도 있는데, 몇 번 거쳐가지고 충분히 이제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accept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게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연구 윤리 관련된 거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사실 연구를 처음 해보면은 뭐 중간에 여기저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연구에 포함된 내용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저자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분석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거나,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다거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에 기여를 안 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썼던 것도 당연히 표절하면은 안 되고요. 내 선행 연구에서 참고한 거는 당연히 선행 연구를 레퍼런스하고 언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분야라서 저도 이런 연구가 있다라는 거는 뭐 알게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이 논문은 제가 최근에 그냥 검색을 한 건데, 검색을 한 이 논문을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2331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자 리스트만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계를 뭐 작동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연구에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구자들을 다 작성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기여했는지는 정확하게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서치에 도움이 될 만한 툴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구글 스칼러인 것 같아요. 구글 스칼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구글 검색을 하는 건데, 학술 연구를 검색하는 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cholar.google.com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How Valuable is FinTech 이란 논문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문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위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면은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논문이 저자가 어떻게 되고 어느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몇 년도에 게재되었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인용이 되었고, 이 인용되는 거는 지금 이거는 구글 스칼러 기준이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 JCR 이런 데에 나오는 정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저널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이 논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이렇게 인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인용을 클릭하면은 요 논문을 인용한 또 페이퍼들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나랑 맞기 때문에 이 주제랑 연관된 다른 논문들을 찾아보고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요 논문들 안에서 또 검색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인용 논문 내에서 검색 이런 거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은 또 논문들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논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칼러에서는 이렇게 개별 연구자에 대한 정보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연구자 본인이 이런 구글 스칼라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이 연구자가 어떤 연구들을 수행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연구자의 논문들의 뭐 사이테이션이나 이 연구자의 H 인덱스 등등의 정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자가 정말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자의 구글 스칼라 페이지를 팔로우해서 뭐 어떤 연구들을 최근에 게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엔드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엔드노트를 쓰고 논문들을 잘 뭐 관리하고 요약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사용하면은 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터니릿 같은 거는 표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절 예방 프로그램인데, 학위 논문이라고 하면은 표절 검사를 해서 뭐 몇 퍼센트 나왔는지 결과를 같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는 나중에 사용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건데,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지는 좀 지난 20년이 거의 지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보면은 Writing Tips for PhD Students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존 커크랜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시카고에 있는 교수님인데, 에셋 프라이스 강의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알려진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리서치 페이퍼의 가이드라인을 준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참고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아카데믹 리서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영상에서 저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번 영상에 이어서 저널을 서미션하는 그 프로세스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